대통령 권력을 추종하는 것을 넘어서 옹호하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얻은 민주당은 공수처법에 관해 기권을 한 의원에 대해서 공천에서 불이익을 준 데 이어서 징계까지 감행함으로써 일체의 반대 목소리를 제압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전 상임위원장을 석권한 상태에서 일사불란하게 일하는 국회를 강조함으로써 이제는 의회 독재 고속도로를 개통하려고 합니다.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미 대통령 권력과 지방 권력, 사법 권력과 언론 권력, 심지어 시민사회 권력까지 완벽히 장악한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던 의회 권력마저도 완전 장악하고 돌격태세를 구축함으로써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진보학자인 최장집 교수마저도 이 정권을 향해서 그들의 민주주의는 전체주의다, 진보 세력의 도덕적 파탄이 극한 대결과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 파탄난 전체주의 정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도 대통령과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회 있을 때마다 협치를 강조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따름입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하는 일에 그저 반대하지 말고 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항우가 힘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뭐든지 힘으로 밀어붙이면 하면 국정 성과도 내고 재집권 기반도 쉽게 닦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착각입니다. 권력은 손에 쥔 모래와 같아서 악착같이 움켜질수록 모두가 빠져나가는 허망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역사가 수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년이 채 남지 않았고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언론은 대통령의 레임덕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나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진정한 협치에 나서줄 것을 간곡히 충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민주당이 입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일방 독주를 강행한다면 103석인 저희 미래통합당 힘만으로는 끝내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우이독경 막무가내인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폭정을 막아낼 힘은 결국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독재 정권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함께 맞서 주셔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공정과 정의, 인권과 평등, 사법부 독립, 여성 친화 정책 등을 내세우면서 국민의 표를 얻어서 출범한 정권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가치들이 이 정권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까?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부정비리와 그 수사 과정, 윤미향 전 정의원 대표의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관리 및 단체 운영의 실태와 그 수사 과정,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과 기회 박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권 전반의 윤석열 검찰총장 핍박과 축출 시도, 김경수 지사, 은수미 시장,
이재명 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봐주기 판결,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등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의 성추행 실상과 그 처리 과정, 이루 열거하기도 숨이 찰 지경입니다. 국민들은 이 정권의 위선에 대해서 큰 배신감을 느끼고 또 들통나도 당당한 몰염치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비롯한 이러한 가치들은 그저 정권을 잡기 위한 구호에 불과했던 것입니까? 민중가수 안치환 씨가 최근 아이러니라는 흥미로운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일푼의 깜냥도 아닌 것이 눈 어두운 권력에 알량돼 콩고물의 완장을 찾다. 이 노래의 제목처럼 문재인 정권의 현실은 참으로 모순되고 아이러니하기만 합니다. 얼마 전 국민들을 향해서 욕설을 서슴없이 내뱉은 집권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님, 우리는 옳고 너희는 모두 그러다는 그 태도, 세상에 그런 오만이 어디 있습니까? 인권운동과 여성운동에 앞장서 왔던 박원순 전 시장이 비서실 직원에 대해서 성추행을 무려 4년이나 지속했다는 고소 내용도 경악스러웠지만 사과도 설명도 없는 갑작스러운 죽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정권과 여당의 태도입니다. 민주당과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은 여전히 박 전 시장을 옹호하고 피해 여성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엄연한 피해자를 놓고도 피해 호소인이라는 의도 담긴 호칭으로 불러왔습니다. 박 시장이 죽음으로 미투 처리의 전범을 몸소 실천했다는 민주당의 인식에 이르러서는 가히 할 말을 잃게 됩니다. 미투에 이르러서도 편을 가르고 진영을 가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께서는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민주당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희정 전 지사, 오거돈 전 시장과 박원순 전 시장까지 이어졌던 이러한 권력형 성범죄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김선수, 박정화, 노정희, 김상환 대법관, 이들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또는 민변 출신들입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이분들도 같은 출신들입니다. 문재인 정권 이후 임명된 대법관 10명 가운데 5명이,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모두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이미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 판관들입니다. 실제로도 사법부 독립을 방패 삼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알아서 해주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박정화, 노정희, 김상환 대법관은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회개한 논리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패스트 트랙 과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예상되었던 일입니다. 앞으로도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4.15 총선 직후 한 달간 전국에서 무려 125건의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31곳의 선거구 투표함에 대한 증거 보전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곳에서도 재검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입니까? 사법부가 권력에 장악된 것이 독재의 완성이라면 이미 우리나라는 독재 국가가 된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사법사에 어떤 대법원장으로 기록될 것인지 두렵지도 않습니까? 중립을 잃은 판결은 판결의 이름을 빌린 폭력일 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정권 적폐 수사에 큰 공을 세워서 이 정권의 출범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께서 우리 총장님이라고 각별한 애정까지 표시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검사 윤석열을 잘못 보셨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권력 실세인 조국 전 장관, 울산시장 선거 공작 등의 수사를 이어가자 여권은 돌변하여 윤석열을 갑자기 나쁜 검사로 만들고 쫓아내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연일 윤석열 총장을 찍어 누르고 대통령의 대학 후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감히 검찰총장을 들이받는 집단 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권력의 최고 상징인 검찰총장을 전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핍박하는 정권이 이전에 또 있었습니까? 이게 법치주의 대한민국입니까? 이러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저희 미래통합당과 국민의 당은 공동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양식 있으신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는데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은 대한민국 안보 정책의 내용에 관하여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판문점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무슨 약속을 하였는지 우리 국민들은 아직까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약속을 하셨기에 김여정까지 나서서 남한이 약속을 저버렸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약속을 하신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닙니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독단적으로 대북 정책을 결정해서는 아니 됩니다. 북한의 핵무장 강화를 외면하고 국가 생존을 위한 동맹 관리를 등한시하는 사이에 독도 상공과 제주 동남방 한국 방공식별구역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수시로 출몰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의 안보와 외교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전쟁을 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튼튼한 안보 위에서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펴달라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이 정권은
소위 평화 프로세스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온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북측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조롱과 모멸로 그 허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 행위입니다. 이런 심각한 사안에 관하여 대통령께서는 겨우 실망스럽다는 말씀밖에 할 수 없으십니까? 정책이 실패하면 정책을 바꿔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통일안보라인 인사를 보면 실패한 그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나아가 더 강화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결정할 글로벌 정보전쟁을 수행하는 최고의 국가안전보장기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이 국가정보원을 단순히 대북협상창구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전문성도 없으며 대북 불법 송금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사람을 국가정보원장에 지명할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경제는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실패했습니다. 코로나로 그 고통이 더 가중되었을 뿐입니다. 2016년 OECD 국가 중에서 9위였던 우리나라의 명목 성장률이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무려 27계단이나 추락해 36개 국가 중에서 35위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자 수와 실업률 모두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 혈세와 미래 세대에 떠넘길 부채로 경제 실패를 땜질해 오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재정 건전성의 뚝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 국가 채무가 370조가 급증하고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조차 이대로 가면 정권이 끝날 즈음에 국가 부채가 무려 1000조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 채무는 이미 마지노선인 40%를 넘어서 43.5%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민주당 대표 시절 국가 채무는 40%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선을 한참 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더 이상 막대한 부채를 다음 정부와 자식 세대에게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이 정권은 2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은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이명박 정권 9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26%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불과 3년 만에 52%나 급등했습니다. 9년 동안 26% 오른 것과 3년 동안 52% 오른 것을 비교하면 같은 기간에 무려 6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무려 22번이나 쏟아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여전히 치솟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무장관인 김현미 장관은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여당 의원은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내려간다고 하니 국민들은 분통이 터질 따름입니다.